수지, 김정산. 수지는 도착 시간을 고려해 밤 기차를 타기로 결심했다. 여러모로 서울에는 아침에 도착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았다. 그래야 집이 아닌 회사로 찾아가서 정식을 만나보고 결과가 어찌됐건 오후차로 다시 내려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에 하나 정식의 아파트에 끌려가서 하룻밤을 묵는 불상사를 피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는 일이라고 수지는 생각했다. 그녀는 양옆으로 구멍이 숭숭 뚫려 금방 컴퓨터에서 찍혀나온 누런 기차표를 받아들자 까닭없이 가슴이 오그라들고 매사에 자신이 없어지는 위축감을 느꼈으므로 제니의 상화에 못 이겨 등을 때밀다시피 하고 찾아갔던 삼봉 철학관 윤삼봉 도사의 점괘를 또 한 번 떠올렸다. 임자한 개나리 보찜을 등에 지고 강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신세야. 우선은 임자 몸을 무겁게 만드는 그 보찜부터 벗어야 해. 그래야 목숨도 구하고 살 길도 열리지. 도움을 줄 귀인이 동북 방향에 있으니 한번 잘 찾아보라고. 그날 그녀는 미국으로 떠난 해리슨한테서 넉 달 만에 처음 국제전화 한 통을 받았다. 참으로 뜻밖의 일이었다. 비록 한때는 그녀를 사로잡고 잠 못 들게 했던 꿈이긴 했지만 지금은 새카맣게 잊어버린 대목이었다. 오히려 요즘에는 제임스가 타도로 전보 발령을 받게 될까. 그것이 궁금했고 초미의 관심사였다. 그럴 즈음 걸려온 해리슨의 전화는 도무지 이길 것 같지 않던 물패를 들고 앞사람에게 밀려 하는 수 없이 치게 된 고스톱판에서 돈을 왕창 땄을 때처럼 어처구니 없이 기분을 들뜨게 만드는 사건이었다. 죽은 나무에서 꽃이 피더라는 말을 실감나게 만드는 순간이기도 하였다. 사랑한다. 보고 싶다. 부인과는 드디어 이혼에 합의했다. 10월 말에 초청장을 보내는 즉시 달려오기 바란다. 크리스마스 휴가 시즌에 맞춰 결혼식을 올리고 로마로 허니문을 떠나자. What are you think about me, honey? 해리의 말투는 한국에 있을 때와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 그는 중요한 말일수록 귀가 간지러울 만큼 조그맣게 속삭이는 버릇이 있었다. 아, 마침내 미국으로 가게 되는구나. 전화를 끊고 나자 수지는 온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가는 듯한 지독한 허탈감을 느껴 한동안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유난히 쨍쨍한 가을볕이 아까워서 세제를 풀어놓고 세탁기에 담궈놓았던 침대 시트며 제임스의 가운 따위도 그냥 고스란히 방치해 두었다. 그녀가 조금씩 이성을 되찾은 것은 민수가 유아원에서 돌아오고 나서였다. 그제서야 그녀는 착잡하고 난감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그동안 막연하게만 생각해왔던 민수의 처리 문제가 드디어 구체적인 현실로 와닿고 있었다. 엄마야, 나 그림 그렸어. 이것 좀 봐, 엄마야. 선생님이 그림 잘 그렸다고 띵딴했어. 엄마한테 보여주고 내일 가지고 오래. 붙여놓는다고. 민수는 새카맣게 반들거리는 숱 많은 머리카락을 나풀거리며 대문을 들어서면서부터 마구 고함을 질러댔다. 녀석이 손에 펴들고 자랑하는 그림은 부부가 아이를 손에 잡고 동물원을 관람하는 광경인 듯 했다. 쇠창살 속에 들어있는 원숭이나 그것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모두 비슷한 모양씨를 하고 있어서 수지는 웃었다. 웃다 말고 그녀는 생각했다. 어느 해였던가 해거리가 꼭 한 번 찾아오긴 했었다. 여전히 입성은 형편없었고
또한 여전히 낫수를 약간 걸친 상태였다. 항상 그럴듯하게 피워대던 허풍마저 잃어버린 그의 모습은 한심하다 못해 차라리 불쌍했다. 저런 걸 믿고 애까지 낳았다니. 수지는 또 한 번 어금니를 깨물었다. 그녀는 마침 마사지를 하는 중이었는데 얼굴에 썰어 붙이고 남아있는 오이를 해걸은 우적우적 씹어 먹었다. 그리곤 민수를 무릎에 앉히고 볼을 쓰다듬으며 모기만한 소리로 짓거렸다. 너도 애비 잘못 만나서 고생문이 훤하구나. 참 더러운 것도 닮았다. 수지는 욕도 나오지 않았다. 욕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꿀꺽 삼켰다. 욕을 들을 자격도 없는 인간이다. 넌. 속으로 그렇게 생각만 하고 말았을 뿐이다. 한참 동안 어색하게 앉아있던 그가 갑자기 무슨 생각을 했는지 낯설어하는 민수를 달랑 안아 머리 꼭대기에 태우고 집을 나갔다. 가게에 데리고 가서 과자 나부랭이나 사주려고 그러겠지. 그렇게 짐작하고 수지는 묻지도 않았다. 차라리 둘 다 그 길로 영원히 돌아오지 말았으면 싶었다. 그럼 수지는 한결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았다. 해거리가 민수만 책임져 준다면 전혀 새로운 인생이 열릴 것도 같았고 세상에 못할 일이라곤 아무것도 없을 것처럼 홀가분해지는 것을 느꼈다. 따지고 보면 아이 때문에 할 일을 못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비참한 구도 자체를 뿌리부터 허물고 완전히 색다른 설계를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막연하지만 또렷한 희망이 섬광처럼 눈앞에 번뜩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해가 저물기 시작하자 조금씩 걱정이 되었다. 이것들이 어디를 가서 온종일 연락도 없나 궁금했다. 애를 어디다 팔아먹었나 심지어 그런 해괴한 생각도 들었다. 아무리 개 같은 후레 아들놈이라도 설마 지 새끼를 어쩌지는 않을 테지. 그렇게 믿고 싶은 심정이 날이 어두워질수록 덩달아 희미해지고 애를 데리고 나갈 때 물어보거나 붙잡지 않았던 것이 몹시 후회가 되었다. 수지는 안절부절 불안한 마음으로 대문 앞을 서성거렸다. 민수를 생각하니 잠시나마 벼락 맞을 생각을 했던 게 마음에 걸렸다. 만일 해거리 놈이 민수한테까지 무슨 짓을 했다면 그땐 내 손으로 죽여버려야지. 수지는 몇 번이나 주먹을 쥐었다가 놓았다가 하였다. 날이 완전히 캄캄해져서야 해걸은 민수를 데리고 나타났는데 민수는 집을 나갈 때와는 달리 해걸에게 찰싹 달라붙어 온갖 재주와 애교를 떨어대고 있었다. 핏줄이란 바로 저런 건가. 그러나 수지는 그것조차도 맞득지를 못했다. 어딜 갔댔어 썩을 놈. 그녀가 씹어뱉듯 뇌까리며 해걸을 안고 있는 민수를 민첩하게 낚아챘다. 해걸은 수지가 그동안 어떤 불길한 상상들을 했는지 훤히 꿰뚫어보듯 능글맞은 웃음을 터뜨렸다. 팔아먹으려다 말았다. 그리고 해걸은 돌아섰다. 설마 저렇게 가진 않겠지. 또 무슨 해명이나 변명을 잔뜩 늘어놓으며 얼마만 기다려라. 단 한 건 터뜨리면 데리러 오겠다. 신나게 너스레를 떨고 나서 하다못해 차비라도 뜯어가겠지. 당연히 그럴 거라고 믿었는데 웬걸 골목길을 저벅저벅 걸어간 해걸은 그 뒤로 영영 나타나지 않았다. 민수는 틈만 나면 그날 얘기를 조살거렸다. 발음이 신통치를 않아 정확히 알아듣긴 어려웠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보건대 아마도 제 애비를 따라 동물원 구경을 갔던 모양이었다. 그곳에서 원숭이를 본 것이 인상적이었던지 걸핏하면 원숭이 흉내를 내곤 했다. 엄마, 엄마,
언중이, 언중이. 그리고 양 어깨를 꾸부정하게 만들어 건덜건덜 방안을 돌아다녔다. 아마도 이태는 좋기 넘었을 것이다. 물론 그때는 수지가 동행하지 않았지만 오늘 민수가 그린 그림 속에는 분명히 그녀도 동행하고 있었다. 예쁘게 색칠한 자줏빛 한복을 입은 모습으로 도대체 이 사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그날 부모 손을 잡고 놀러갔던 다른 애들이 부러웠던 탓일까? 혹은 또 한 번 이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강한 바람의 표시일까? 아니 어쩌면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수지는 민수의 엉덩이를 두어 차례 또닥거리고 물었다. 그래, 우리 민수 그림 참 잘 그렸구나. 그런데 이게 다 누구니? 응, 이건 아빠, 이건 엄마, 그리고 이건 원숭이, 이건 해, 이건 달. 해는 여전히 검은색이었다. 민수는 그림만 그렸다 하면 해와 달을 반드시 그려 넣었고 그것도 항상 한꺼번에 그려 넣었다. 아주 어릴 때부터 그랬다. 민수의 그림 속에는 언제나 밤과 낮이 동시에 존재하는 셈이었다. 그런데 그보다 더욱 이상스러운 것은 민수가 색칠하는 해의 빛깔이었다. 어김없이 검은색이었다. 10장을 그려도 10장이 한결같았다. 달의 색깔이 수시로 변하는 데 비해 해는 무슨 그림을 그려도 번번이 새카맣게 채색되었다. 이건 아동의 심리 상태가 불안하다는 증거입니다. 흔히 해와 달은 부모고 별은 형제를 표현한다고 보죠. 그 중에서도 특히 해는 아버지입니다. 해를 검게 표현한다는 건 민수가 아무래도 아버지에 대해 불안한 느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사견임을 전제한 뒤에 유아원 선생은 그렇게 진단했다. 수지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머리를 끄덕였지만 자신의 사생활을 세세하게 털어놓지는 않았다. 부끄러워서 그랬던 게 아니라 양색 씨의 자식임을 알려줘서 애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그럼 이 꼬마는 누구니? 우리 민수야? 당연히 그럴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민수의 대답은 뜻밖이었다. 아냐, 이건 꼬마야. 그냥 꼬마야. 민수 아냐. 필요 이상으로 심하게 도리질을 하는 거였다. 수지는 그런 민수를 물끄러미 내려다 보았다. 저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나 싶어 공연히 울화가 치밀었다. 어머나 잘됐다. 너 이제 고생 끝났구나 얘. 해리한테 국제 전화가 왔다는 말을 듣고 헐레벌떡 달려온 제니가 소리쳤다. 그러게 내가 뭐라고 그랬어. 해리는 뭐가 달라도 다를 거라고 그랬잖니. 정말 잘됐다 얘. 쇠뿔도 당김에 빼랬다고 말란 김에 어서 정리하자. 마음이 싱숭생숭하면 문화동에나 한번 갔다 오고. 문화동? 그래, 꼭 믿어서라기보단 사주팔자가 어떤지 한번 짚어놔 보자고. 솔직히 말해서 그동안 수지는 해리가 한국을 떠나면서 했던 여러 가지 약속들을 조금도 신뢰하지 않고 있었다. 해리뿐만이 아니라 그녀는 대체로 남자라는 동물 자체를 송두리째 불신하였다. 남자를 믿느니 차라리 개를 믿고 살겠다는 것이 수지의 지론이었다. 해리 앞에도 그와 유사한 약속을 하고 떠난 미고는 얼마든지 있었다. 철떡같이 약속을 하고 떠나서는 하나같이 그걸로 끝이었다. 몇 해 전에 어떤 녀석은 웨딩링까지 사주고 갔는데 몇 개월째 꽝 구워 먹은 소식이더니 잊을만 하니까 비행장에 근무하는 제 친구를 통해 반지를 돌려달라는 치사하고 졸렬한 요구를 해오기도 했었다. 해리와 헤어지고 불과 며칠 만에 수지는 지금의 제임스를 만났다. 해리보다는 계급도 높고
나이도 많았으며 무엇보다 솔깃한 부분은 봉급이 많다는 점이었다. 그는 송언니가 경영하는 영화동 비어홀의 단골 손님이었는데 수지와 만난 첫날부터 메이크러브를 원했다고 톡 까놓고 말했다. 그의 요구를 받아들이던 날 수지는 코스염을 그리고 안경을 쓴 해리의 얼굴을 아주 잠깐 떠올리긴 했지만 그가 남기고 간 약속 따위는 이미 안중에도 없었다. 그리고 당장은 방세와 호구를 위해서라도 누군가를 다시 붙잡지 않으면 안 될 입장이었다. 제임스는 나이에 비해 대단한 스태미나를 소유하고 있었다. 제임스와 동거를 시작하고부터 수지는 거의 밤마다 잠을 설치곤 했다. 그녀한테 아침마다 늦잠을 자는 새로운 버릇이 생겨나고 있었다. 이제 6살인 민수의 존재가 자연히 신경에 거슬렸다. 그도 그럴 것이 해리는 침대 속에서만 조용조용 일을 치르는 타입이어서 잠든 민수를 깨우는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제임스의 경우는 그게 아니었다. 변태까지는 아니더라도 날마다 새롭고 해괴한 자세들을 요구해 오곤 했다. 더욱이 그는 자신도 소리를 심하게 내는 편이었지만 수지한테도 그러기를 원했다. 한 번은 이불을 덮어쓰고 제임스가 원하는 대로 실컷 킬미와 돈스탑을 외치고 나서 뒤처리를 하려고 형광등 불을 켰더니 잠든 줄로만 알았던 민수가 어둠 속에 앉은 채 우두커니 침대 쪽을 응시하고 있는 바람에 기겁을 했던 적도 있었다. 제임스는 그때부터 민수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눈치였다. 우리 쌤이 요즘도 심심하면 네 소식 물어본다? 나도 며칠 전에 들은 사실인데 해리가 본국으로 떠나면서 쌤한테 신신당부를 했댄다. 너 바람피지 못하게 잘 돌봐달라고. 쌤은 해리가 틀림없이 너랑 결혼할 거라고 벌써부터 그랬어. 공연히 떠난 사람 생각날까봐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랬지. 부대에 가면 요새도 가끔씩 통화를 하는 모양이던데 쌤이 아직은 네가 딴 살림 차린 줄은 몰라서 다행이지만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길게 그러다간 언제 들통이 날지 몰라. 민수도 민수지만 그 늙은 새꼴부터 빨랑 정리를 해버려. 태생이 그 도시가 아니라는 점만 빼고는 나이로 보나 화려한 이력으로 보나 제니도 녹록지 않은 여자였다. 산전수전 다 겪은 것 하나만으로 둘은 쉽게 단짝이 되었다. 들통이 나면 뭐 대순가? 먼저 약속을 안 지킨 게 누군데. 당초 해리가 약속한 것은 3가지였다. 무슨 일이 있어도 10월이 가기 전에 전처와의 이혼 문제를 법적으로 매듭 짓겠다는 것과 그 절차가 끝나는 즉시 초청장을 보내겠다는 것, 그리고 수지에게 매달 300불씩 송금을 하겠다는 것 등이었다. 그중 2가지 약속은 아직 날짜가 남아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를 일이었지만 3번째 약속했던 매달 300불 송금 건은 해리가 떠난 뒤로 단 한 번도 이행되지 않았다. 해리를 믿지 않는 이유 가운데 그 점도 꽤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문제였다. 그건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지. 하지만 어떻게든 연락이 왔잖니? 해리가 마음이 없다면 골볐다고 국제 전화까지 걸었겠어? 처음엔 마누라하고 다시 시작을 해보려고 했겠지. 그러다 일이 뜻대로 안 되니까 이제서야 내 생각을 한 걸 거야. 상관없잖아. 어쨌든 중요한 건 다시 너한테 연락이 왔다는 거 아니야? 그럴까? 그렇지 않고 그럼 넌 초청장이 와도 미국에 안 갈 거니? 아직도 그 중불난 자존심이 남았어? 너?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지는 거의 본능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그건 아니다. 미국을 안 가다니. 그 기회를 붙잡으려고 얼마나 안간힘을 썼는데.
제니가 수지의 팔을 붙잡고 벌떡 일어났다. 잔말 말고 어서 삼봉도사나 찾아가 보자. 10월 말이래야 앞으로 고작 일주일 남았다. 일주일. 너처럼 미적거리다간 꿩도 매도 다 놓치겠어. 마치 삼봉도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믿는 듯한 제니의 맹목적인 태도를 바라보며 수지는 차라리 그러기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누군가가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어서 자신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이라도 해준다면 마음이 한결 편할 것 같았다. 소문에 듣던 대로 철학가는 꽤 많은 여자로 붐비고 있었다. 수지는 처음이었지만 제니는 전에도 몇 차례 출입을 했던 모양이었다. 현관 접수처에서 이름과 생년월일을 적어주고 익숙하게 절차를 밟는 것이 어쩌면 단골 손님이 아닐까 의심이 갈 정도였다. 부모복이 없구만. 형제지간에 우애도 없고 임자는 고독해. 결혼은 늦게 해야 좋고 25 전에 남자를 알면 평생 고생을 해. 그 남잔 배필도 안 돼. 그런 남자가 있으면 빨리 정리를 해버리라고. 평생 임자 피만 빨아먹을 독거미 같은 위인이니까. 맞아요, 맞아. 어쩜 세상에. 수지보다 제니가 더 호들갑을 떨어댔다. 내심 혀를 내두르고 있기는 수지도 마찬가지였다. 어떻게 저런 걸 다 아나. 신기하고 불가사의한 느낌도 들었다. 미국에는 가면 어떻게 될까요? 잘 살겠어요? 전에 사귀던 군인한테서 곧 초청장이 올 거거든요. 정식으로 결혼을 하자고요. 제니가 대신 물었다. 한참 동안 침묵하던 윤삼봉 노인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초청장이 오면 가는 것이 좋지만 먼 점은 임자 등에 진 보찜부터 벗어야 팔자가 펴일 것이여. 행여라도 자식 덕 볼 생각일랑 애진작에 말어. 덕은 무슨 덕이에요. 서방덕 없는 년이 자식 덕 볼 생각한다면 그게 바로 미친 년이죠. 하지만 짐을 벗는다는 게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서 걱정이에요. 애를 맡길 만한 데가 있어야죠. 그래? 저걸 어째? 아무도 없나? 딱 한 군데 있긴 있는데 오빠가 서울 살거든요. 거기 가면 맡아서 키워줄까요? 하긴 아무리 용한 점쟁이라도 그런 것까지는 어떻게 알겠는가. 수지는 하도 답답해서 막상 그런 질문을 던지고도 스스로 바보 같다는 생각을 했다. 글쎄, 동북방이 길하니 그쪽이라면 승산이 있을지도 모르겠구만. 오빠에게 민수를 맡긴다. 무작정 고아원에 갖다 버리지 않는 다음에야 방법은 그뿐이었지만 수지는 억장이 무너졌다. 오빠 정식도 과연 민수를 맡아서 길러줄지 의문이었고 무엇보다 올케가 낑겼다. 올케는 결혼 초기만 해도 따로 사는 시누이가 궁금했는지 호기심 어린 눈초리로 이것저것 조심스럽게 말을 걸기도 했으나 지금은 아예 외면하고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태도가 역력했다. 오랜만에 전화를 걸어도 인사조차 하지 않았다. 아마도 오빠를 통해 자신이 양색시 짓을 하며 산다는 사실을 알아버린 모양이라고 수지는 짐작했다. 임자는 임자 앞가림을 스스로 해야 돼. 고독해도 너무 고독해. 이런 사주는 석가래에 목 매달고 자진이나 안 하면 대성공이지. 금생에선 모두가 다 남이야. 미국에 가도 내 말 명심해. 품 안에 늘 딴주머니를 차고 댕겨. 그래야 낭패를 안 봐. 아무도 믿지 말고. 내 나이 65에 이런 사준 보다 처음이야. 철학관을 나오며 수지는 생각했다. 민수를 대체 어디다 맡겨야 할까? 오빠가 과연 민수를 맡아서 길러줄까?
그렇다고 민수까지 미국에 데리고 간다는 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민수는 혹이었고 끈이었으며 자신은 그 끈에 단단히 목이 묶인 강아지 신세처럼 느껴졌다. 비단 점쟁이의 말이 아니더라도 이제는 자신의 잃어버린 행복과 자유를 되찾으려면 일단은 어떤 방법으로든 자신의 목에 올가매고 있는 그 단단하고 질긴 끈부터 끊어버려야 한다고 수지는 이를 악물었다. 일단은 되든 안 되든 부딪히고 봐야지. 그 다음 문제는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보자고. 정 할 수 없으면 고아원에라도 맡겨야지 별 수 있어. 그렇다고 애비가 나타나서 데리고 갈 것도 아닌데. 제니가 말했다. 까놓고 말해서 너 죄책감 같은 건 가질 필요 하나도 없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네가 미국에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민수 앞날을 위해서도 이젠 네가 안 키우는 게 나아. 냉정하게 말해선 차라리 고아원이 더 좋을 거야. 양코백이랑 사는 애미한테 도대체 애가 뭘 배우겠니? 이젠 민수도 교육적인 면을 생각해야 될 때라고. 너 날 봐라. 내가 뭐 때문에 머리채까지 쥐어뜯기는 생고생을 해가면서 우리 은경이를 지 애비한테 떠맡겼겠니? 애들이 이런 데 있어서 보고 배우는 게 뭐가 있겠느냐고. 수지는 잠자코 제니의 말을 들었다. 뭉기적거리지 말고 이 길로 당장 서울에나 갔다 와. 그동안 민수는 내가 맡아줄 테니까. 가보나 마나 오빠가 거절할 것만 같아. 꼭 그렇지만도 않을 거야. 오빠네도 애가 없어서 입양을 고려하고 있는 중이라며? 어차피 입양을 할 바에야 생판 남의 자식 데려다가 키우느니 나 같으면 당연히 누이 동생을 키우겠다. 그래도 조카는 자기 핏줄 아니니? 사실이 그랬다. 정식 내외는 결혼한 지 3년이 넘도록 아기가 없었다. 작년 엄마 제삿날이었던가. 정식이 얼핏 지나가는 말로 입양이라도 해야 할까 보다고 한 말을 수지는 기억해냈다. 사실 믿는 것이라고는 바로 그 부분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지만 차라리 남의 자식이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니? 생각하면 할수록 왠지 그럴 것만 같아. 하긴 이미 입양을 했을지도 모르겠네. 작년에 만났을 때 그런 말을 들었으니까. 앉아서 엎치락 뒤치락 부침개만 뒤집을 것이 아니라 당장 올라가서 부딪혀 보라니까. 아, 점쟁이도 그랬잖니. 동북방에 귀인이 살고 있다고. 곧 기차가 들어올 거라는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수지는 역 구내에 설치된 공중전화를 집어들고 마지막으로 제임스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계속해서 갔지만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평소에는 7시만 되면 어김없이 돌아오던 그였다. 수지는 전화기를 내려놓으려다 문득 송원인의 비어오를 떠올렸다. 어쩌면 걱정하던 대로 타도 전보 발령을 받은 게 아닐까. 그래서 한 잔 마시고들 있는 게 아닐까. 급히 비어올 전화번호를 돌렸다. 수지의 예상은 정확했다. 오산으로 가게 생겼댄다 얘. 송언니가 소리쳤다. 수지는 제임스를 바꿔달라고 말했다. 글쎄다 너무 취해서 전화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좀처럼 과음을 하지 않는 제임스였다. 제법 긴 시간이 흘렀다. 기차가 플랫폼에 들어서고 있다는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얘 수지야 안 되겠다. 완전히 뿅 갔어. 됐어 그럼. 대신에 언니가 얘기나 좀 전해줘. 수지는 다급한 목소리로 오늘 밤 자신의 부재를 설명했다. 그리고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제임스와도 이젠 끝이로구나. 수지는 터벅터벅 지하도를 건너 기차가 도착한 플랫폼으로 향했다. 매번 살뜰한 정을 주지 않았어도 같이 살던 남자와 헤어지는 순간이면
하루쯤은 마음이 공허하고 자신을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무엇인가가 갑자기 내부를 빠져나가는 듯한 상실감을 느끼곤 했다. 그럴 때면 스스로의 팔자가 새삼스레 기구해 보이기도 하고 힘겹게 걸어온 인생의 뒤안길이 쓸쓸해져서 아무나 붙잡고 마구 울고 싶은 충동을 일으키기도 했다. 수지는 기차표를 꺼내들고 좌석을 찾아갔다. 창쪽 좌석이었다. 과거 수지의 어머니 옥천댁만큼 아랫배가 튀어나온 중년 부인 하나가 신발을 벗은 채 만사가 귀찮다는 표정으로 비스듬히 드러누웠다가 표를 든 수지를 보자 슬그머니 일어났다. 수지는 그녀의 앞을 지나쳐 창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부인이 졸린 눈으로 수지의 옆 얼굴을 힐끗 훔쳐본 다음 목을 빼고 산만하게 기차 안을 두리번거렸다. 덜컹. 기차가 심하게 경련을 하고 나서 뒤이어 미끄러지듯 역사를 빠져나갔다. 부인이 신발을 찾아 신고 어디론가 사라졌다. 역사가 사라지고 휘황한 불빛들이 사라지고 도시가 사라졌다. 아, 수지는 조그맣게 탄성을 질렀다. 얼마나 이 도시를 빠져나가고 싶어 했던가. 어릴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그것은 조금도 손상되거나 변형되지 않은 한결같은 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이 도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 그때의 가족들, 어머니도 오빠도 결국은 이 도시를 떠나갔다. 유독 자신만 달랑 떨구어진 셈이다. 그리곤 서른을 바라보는 나이에까지도 집요하게 탈출을 꿈꾸고 있다. 수지는 기차 유리창에서 희미한 윤곽으로 명멸하는 자신의 나이든 모습을 바라보며 사뭇 깊은 한숨을 토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운명이 이런 꼴인 줄 알았더라면 차라리 더 어렸을 때 자살이라도 해버렸을 것이다. 그런 수지의 처지를 비웃기라도 하듯 기차는 어처구니가 없을 만큼 순식간에 도시를 빠져나갔다. 그녀가 30년 동안에도 빠져나가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는 늪을 기차는 단 3분도 걸리지 않았다. 수지는 좌석 등받이에 몸을 고요하게 뉘고 옥천댁과 오빠 정식을 생각했다. 비행장 주변에서 평생을 이른바 보따리 아줌마로 기생해온 옥천댁은 웬만한 남자들도 당하지 못할 만큼 괄괄하고 기갈에 센 여장부였다. 27에 사별한 남편의 시신을 시가의 반대를 무릅쓰고 혼자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화장을 해 그 뼈를 무슨 신물처럼 몸에 지니고 다닐 만큼 지독한 사람이었다. 어쩌다 물건 때문에 싸움이 붙거나 시비가 벌어지면 어김없이 허리춤에 차고 있던 빨간 비단 주머니 속의 정식이 아버지를 꺼내놓고 포악을 떨곤 하였다. 아이고, 정식이 아버지요. 인연이 오늘에서 나를 받았구만요. 모진 목숨 차마 내 손으로 끊질 못하고 이날 입대거정 어떤 놈이 나 좀 안 죽여주나 그러고 눈치만 희뜩거렸는디 바로 오늘에서 임자를 만나 오늘 풀게 생겼구만요. 여기서 잠깐만 계시쇼, 정식이 아버지. 나 시방 곧 갈 텐께. 일단 풀어놓은 비단 주머니를 양손으로 떠받들어 한쪽 옆에 곱게 모셔두고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팔을 둥둥 걷어붙이고 서슬이 시펄해서 상대방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럼 대개는 상대가 누구라도 기가 질리게 마련이었고 슬금슬금 꽁무니를 빼기 일쑤였다. 옥천댁은 그렇게 살았다. 켄트와 조니 워커로 통칭되던 담배와 술, 이름도 모를 다양한 과자며 깡통 식품들, 비누와 샴푸와 잡지들.
옥천댁은 비행장 뒷구멍으로 흘러나온 주로 그런 밀수 생필품을 전대에 차고는 당국의 눈길을 피해 도시의 구석구석을 잠행하였다. 아주 드문 경우이긴 했지만 때로는 제법 큰 거래에 손을 대기도 했다. 이를테면 미제 TV나 소형 녹음기, 카메라 따위를 거래하고 나면 꽤나 큰 돈을 만졌다. 그런 물건들은 잡다한 생필품의 경우처럼 비행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통해 비밀스럽게 암거래되기도 했지만 대체로 양키들과 동거하는 여자들한테 흘러나오는 수가 많았다. 분쟁의 상대는 주로 그런 여자들이었으며 분쟁의 이유는 순전히 물건의 가격, 즉 돈 때문이었다. 미제 물건들은 고정적이고도 과묵한 소비자들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잠행할 때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다지 위험한 장사도 아니었다. 무엇보다 이문이 좋았다. 이따금 단속이 강화되고 그 바람에 경찰서에 끌려가 모진 고초를 겪은 적도 많았지만 그래도 옥천댁이 여자 혼자 몸으로 두 아이를 키워낸 것은 오로지 그놈의 미제 밀수품과 허리춤에 차고 다니던 하얀 가루, 비단 주머니 속의 정식이 아버지 덕분이었다. 정말 지긋지긋해. 이 도시는 전쟁이 현재 진행형으로 존재하는 특별히 척박한 땅이야. 난 여기가 싫어. 두고 봐. 금년 내로 떠날 테니까. 정식은 머리가 크고 나자 하루에도 몇 번씩 요란한 굉음을 내며 하늘을 가로지르는 쌕쌕이 비행기를 올려다볼 때마다 습관처럼 부르르 진저리를 떨었다. 어딜 갈 건데? 수지는 그렇게 말하는 정식을 아련한 눈빛으로 선망에 맞이 않았다. 나도 데려가, 오빠. 넌 안 돼. 아니, 왜? 넌 아직 어려서 안 돼. 하지만 조금만 기다려. 내가 서울에 가서 돈을 많이 벌면 그땐 너랑 엄마랑 같이 아파트에서 살게 될 거야. 그게 언젠데? 그러나 정식은 입을 다물었다. 어린 마음에도 수지는 그게 몹시 안타까웠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처럼 정식은 너무도 쉽게 그 도시를 떠났다. 그가 고향에서 가지고 간 것이라곤 대학 입학 등록금과 약간의 하숙비 그리고 속옷을 챙겨 넣은 줄무늬 가방 하나가 전부였다. 그때 수지는 중학생이었다. 정자야, 이거 사. 너도 네 오빠처럼 부지런히 공부해서 서울 대학생이 되거라. 이 애미가 똥 묻은 사마다를 팔아서라도 너희들 뒤는 심하게 닦아줄 모양인께. 시방은 지지배들도 공부를 많이 하는 시대요. 알아 묻겠냐? 옥천댁은 정식이 서울로 떠나고 나자 허전한 모양인지 자주 그런 말을 입에 담았다. 그녀는 수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가기만 하면 그 길로 당장 밀수품 장사를 그만두고 서울에다 조그만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해 여생을 보낼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다.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까닭은 누구의 뜻도 아닌 하늘의 뜻이었다. 일명은 제천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혹독한 겨울, 지천으로 퍼널린 눈을 밟고 도시를 한 바퀴 암행하고 돌아온 옥천댁은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물 한 잔을 벌컥벌컥 마시고 자리에 누웠는데 그 길로 1시간도 채 안 돼 유명을 달리하였다. 급격한 체온차에 따른 심장마비라고 했다. 숨을 거두기 직전 옥천댁은 수지에게 무슨 말인가를 남기려고 했었다. 그 내용을 끝내 정확히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자신도 화장을 해서 비단 주머니 속에 남편과 함께 합장해 달라는 뜻임을 수지는 느낌으로 알아차렸다. 집은 처분을 하자. 너 혼자 사는데 이렇게 큰 집이 무슨 소용이 있겠니? 내가 조용한 데다 방을 하나 얻어줄 테니까 넌 아무 생각 말고 거기서 공부만 열심히 해라. 당분간은 외롭고 쓸쓸하겠지만 어쩌냐? 조금만 참자 정자야.
늦어도 내년 겨울이면 틀림없이 같이 오순도순 살 수 있을 거다. 수지는 그렇게 말하는 정식이 야속했다. 당연히 자신을 서울로 데려가 줄 거라는 기대가 완전히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정식은 서둘러 집을 팔고 수지의 학교 근처에 대문조차 허술한 방을 하나 얻어준 뒤 곧장 서울로 올라가 버렸다. 그 뒤의 일은 정말이지 지독한 악몽이었다. 새로 옮긴 집의 주인은 술만 마시다 하면 아무데나 대고 오줌을 질질 싸고는 바로 그 자리에 드러누워 태연히 코를 골았다. 해걸은 그런 아버지에게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을 퍼붓고 심지어는 주먹으로 두들겨 패기까지 했다. 동네에서는 만고의 후레아들 놈으로 정평이 나 있었으나 수지는 왠지 그런 해걸이 밉지 않게 보였다. 술에 취한 집주인이 빈집에 들어와 한참 횡설수설 추접과 행패를 떨고 있으면 내심 해걸이 나타나서 그 악몽과도 같은 사태를 해결해 주었으면 빌기도 했다. 집구석이 당최 조용할 날이 없었다. 몇 번이나 집을 옮기려고 얘기를 건넸지만 전세금을 쉽게 되돌려주지 않았다. 그런 환경에서 공부가 제대로 될 턱이 없었다. 수지가 이를 당한 것은 여고 3학년 여름방학 때였다. 그것은 당시 해걸과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차츰 분명한 느낌으로 전해져 오던 이제 생각하면 사전에 이미 예고되고 있었던 일이었다. 우리 당분간은 서로 만나지 않는 게 좋겠다. 아주 잠깐 동안이긴 했지만 수지는 꼭 한번 그 도시를 떠나 서울에 가서 살았던 적이 있었다. 옥천 때의 제사를 지내러 정식에게 갔다가 서너 달쯤 거기에 머물렀는데 어느 날 술을 마시고 돌아온 정식이 말했다. 우리 둘 중에 어느 한 사람이 돈을 왕창 모아야 해. 자본주의 사회에선 자본이 힘이거든. 당장이 어렵다고 푼푼히 돈을 쪼개 쓰다 보면 둘 다 죽도 밥도 안 돼. 우선은 힘이 될 만큼 자본을 모으자. 얼마나 돈을 모으면 힘이 되는데? 글쎄다. 요즘 시세로 치면 한 5억? 10억? 그 정도 있으면 우리 둘 다 평생 걱정 없이 살 거야. 그건 죽을 때까지 서로 만나지 말고 살자는 말이구나. 수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역으로 나가서 기차를 탔었다. 그녀로선 꼼짝없이 원래 그 자리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노릇이었다. 하지만 이제 끝났다. 그 모든 악몽들과도 작별이다. 수지는 기차 유리창에 낀 성에를 옷소매로 문지르며 가늘게 몸서리를 쳤다. 무슨 주문을 읊듯이 해리의 얼굴을 애써 떠올렸다. 어둡고 칙칙한 기억 속에 나오는 사람들과는 달리 그의 얼굴은 어딘지 모르게 눈부신 광명을 발하고 있었다. 머릿속에는 분명히 양분된 명암의 경계가 느껴지고 그 경계를 중심으로 유일하게 해리만이 밝은 쪽에서 자신을 향해 다정한 미소를 건네오고 있었다. 해리를 만난 것은 참으로 행운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는 군인답지 않게 섬세하고 자상했으며 센치한 구석도 있는 남자였다. 그와 살 때는 해망동 바닷가나 낙엽 고르는 영화동 거리를 함께 거닐기도 했고 존 웨인의 대형 초상화가 걸린 역마차 카페에서 짙은 향기의 원두커피를 나누어 마시기도 했었다. Honey, I love you. You must believe and trust me. Please, honey, I love you. 그때는 몰랐지만 꿈결 같은 세월이었다. 그런 해리의 모습이 문득 구세주처럼 느껴지고 있었다. 미국을 2번이나 갔다 온 송언니는 말했다.
한 번도 미국 땅을 밟아보지 못한 대다수의 그 바닥 여자들에 비하면 송 언니는 과연 남자복을 타고난 선택받은 여자였다. 웃기는 소리 좀 작작 해라. 내가 남자복이 있다면 개새끼도 웃겠다. 연병을. 니네들 미국 너무 좋아하지 마라. 양쿠백이 나라에선 불안해서 못 살아. 그냥 여기 있는 게 나아도 100번 낫다고. 이것들아, 소문도 못 들었냐? 부부싸움 같은 거 하고 나면 드라이브나 하자고 살살 꼬셔갖고선 몇 시간이나 차를 타고 가다가 깊은 산속에 쓰레기 버리듯이 버린댄다. 그럼 꼼짝없이 죽는 거야. 우리나라처럼 땅덩이가 좁아서 조금만 걸어가도 민가가 나오고 거긴 그런 데가 아니잖니? 며칠이 가도 개미새끼 한 마리 구경할 수가 없는 데가 수두룩한디 니네들이 무슨 수로 살아날 거야?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냐 싶었지만 송언니는 자신의 경험에 비춰봐도 그렇고 흔히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니의 얘기를 한참 듣다 보면 수지는 그동안 자신이 사귄 미군 가운데 아주 난폭하고 종잡을 수 없는 성격을 가진 특별한 얼굴들이 저절로 떠오르고 그런 녀석들이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을 것도 같았다. 하지만 해리는 아닐 것이다. 수지는 비로소 마음을 굳게 먹었다. 앞으로 어떤 난관을 마주쳐도 기필코 미국으로 가리라. 그리하여 해리와 결혼을 하리라. 서로 민수를 고아원에 갖다 맡기는 한이 있어도 송언니 주장처럼 미국에 건너가서 해리 손에 유기당하는 사태가 벌어져도 결코 후회 같은 건 하지 않으리라. 잃어버린 행복을 지금부터 찾으리라. 수지가 서울에 도착한 것은 이른 새벽녘이었다. 그녀는 곧바로 정식이 근무하는 회사 근처로 갔다. 가까운 사우나에 들어가 목욕을 하고 눈을 조금 붙이며 출근 시간이 되기를 기다렸다.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냐? 정식을 만난 것은 아침 9시 회사 건물 지하 다방에서였다. 그는 아메바 무늬가 새겨진 붉은색 넥타이에 포로스름한 줄무늬 와이셔츠 차림이었는데 작년 겨울보다 훨씬 풍채가 좋아 보였다. 수지는 배달된 커피를 마시며 어디서부터 얘기를 꺼내야 좋을지 몰라 망설였다. 무슨 일이 생겼냐? 어디 얘기를 한번 해보려무나. 정식이 재촉을 하고도 꽤 오랜 시간이 흘렀다. 이윽고 수지는 해리에 관한 얘기로 입을 열었고 이달 말에 미국으로 가게 됐다고 말했다. 애 문제 때문에 왔구나. 몇 마디 하지 않았는데 정식이 말했다. 과연 머리가 좋긴 좋구나. 수지는 속으로 탄복하였다. 이번에는 정식이 침묵하였다. 오빠네도 입양을 생각하고 있다기에 물어나 보려고 왔어. 아님 고아원에라도 맡겨야 할 입장이거든. 정식이 심각한 표정으로 담배를 피워 물었다. 애가 없으니까 한두 번 그런 생각을 하긴 했지만 막상 남의 애를 데려다 키운다는 게 어디 말처럼 쉬운 일이냐. 요샌 시험 간 아기들을 많이 한다더구나. 너희 언니도 그쪽에 관심이 많은가 허구한 날 그 얘기다. 그래? 수지는 남은 커피를 홀짝 단숨에 들이켰다. 알았어, 그럼 너무 부담 갖지 마. 민수는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역시 예상했던 대로라고 수지는 생각했다. 깨끗이 단념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수지를 정식이 황급히 붙잡았다. 왜 이러냐? 난 아직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수지는 정식을 빤히 내려다 보았다. 그의 표정에 당황하는 빛이 역력했다. 그런 중요한 문제를 당장 어떻게 대답하는 말이냐. 시간을 좀 줘야지. 그리고
나 혼자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도 아니잖니. 집에 가서 네 올케하고도 상의를 해봐야 하고. 수지는 초점을 잃고 어지럽게 굴러다니는 정식의 시선을 마주보며 서운하긴 했지만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런 중요한 문제를 어찌 한순간에 결정할 수 있겠는가. 수지는 찬찬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집에 가서 상의를 해보고 연락을 해줘. 언니한테도 부담 갖지 말고 냉정하게 결정을 하라고 전해주고 어떤 쪽이든 되도록이면 빨리 결정을 해줘. 내가 부탁하고 싶은 건 그것뿐이야. 민수가 올해 몇 살이냐? 6살이야. 지금 유아원에 다녀. 애는 착해? 수지는 대답 대신 정식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알았다.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상의를 해보고 빨리 연락을 할게. 정식이 피우던 담배를 비벼 끄며 일어났다. 지금 내려갈 거냐? 웬만하면 집에 가서 하루쯤 묵고 가지 그러니? 됐어. 언니한테 안부나 좀 전해줘. 이달 말에 간다고? 그럼 너 미국에 갈 때까지 못 만나겠다? 회전문이 정신없이 돌아가고 그것을 통해 사람들이 분주하게 지나다니는 로비에 서서 정식은 지갑을 꺼내들었다. 이것 얼마 안 되지만 차비나해서 내려가라. 많이 못 줘 미안하다. 그냥 둬. 어서 돈이나 많이 벌어. 큰돈 모으려면 힘이 들 텐데. 수지는 꼭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해놓고 보니 비꼬는 듯한 말이 되어버렸구나 싶어 후회했다. 정식이 한사코 돈을 수지의 겨드랑이에 끼워 넣었다. 얘기가 잘 되면 곧 너희 언니랑 내려가마. 민수를 데리고 와야 하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별일 없으면 출국하기 하루 전에 올라와서 우리 집에 묵고 가. 떠나기 전에 얼굴이라도 한 번 더 봤으면 쓰겄다. 서울에 다녀온 뒤로 수지는 심하게 감기 몸살을 앓았다. 사우나 소파에서 선잠이 들었을 때 얼핏 한기를 느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감기가 든 모양이었다. 기차를 타고 내려오면서 어쩐지 공기가 답답하게 느껴지고 코가 꽉 막히면서 목구멍이 간질거리더니 집에 도착하자마자 지독한 오한이 엄습해왔다. 수지는 꼬박 사흘을 앓고 일어났다. 때문에 그가 회복이 되었을 때는 사흘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이 마치 꿈속에서 일어난 환상이나 몽중처럼 느껴졌다. 제임스가 집에 들러 옷 가지며 자신의 물건들을 챙겨 떠나고 제니가 샘과 함께 놀러 왔다가 약을 지어주고 돌아갔다. 제니는 이튿날 낮에 다시 와서 물을 숭숭 썰어 넣은 고깃국을 끓여 억지로 수지와 점심을 차려 먹었다. 민수가 무릎을 다쳐 먹기로 크름을 발라준 기억이 났다. 그 모든 일들이 날짜도 순서도 뒤죽박죽이었다. 침대 스탠드 등 밑에 반으로 접힌 100불짜리 2장의 출처를 기억해내는데도 제법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 한참 만에야 제임스가 방을 나가며 했던 작별 인사가 떠올랐다. 그는 영원히 수지를 기억하겠노라고 말했었다. 그러나 정작 기다리고 있었던 정식의 전화는 오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수지의 마음도 차츰 정식을 체념하는 쪽으로 굳어지기 시작했다. 서울을 갔다 온 직후만 해도 확률은 반반쯤 될 거라고 믿었지만 시간이 모든 것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규정해주고 있었다. 확률은 결코 반반이 아니었다. 끝내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아도 수지는 더 이상 연연해하지 않을 자신이 생겼다. 우리 민수, 엄마랑 헤어져 살 수 있겠니? 자리에서 일어나자 수지가 물었다. 민수의 새카만 두 눈이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또 서울 가? 아니. 하지만 만약에 엄마가 멀리 가서 안 오면 어떡할래? 제니 아줌마랑 살 거야, 그럼. 그래? 수지는
민수를 품속으로 끌어당겨 뺨을 어루만졌다. 이 어리고 천진난만한 것을 떼어놓고 가야 하다니. 수지는 아이의 뺨에 자신의 포를 부벼댔다. 그래, 해리한테 부탁을 해보는 거다.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해리라면 아주 불가능한 일도 아닐 거야. 해리는 민수를 귀여워했어. 민수를 보고 있으면 본국에 두고 온 애들 생각이 난다며. 가끔 부대에서 과자를 사오기도 했지. 왜 진작 그런 엄두를 내지 못했을까. 하지만 만일 해리가 탐탁지 않게 나온다면 어쩌지? 그때는 민수가 안 가면 자신도 갈 수 없다고 버텨보는 거야. 그렇게 마음을 정하자 그동안의 고민이 일시에 사라지고 고요한 평화가 찾아들었다. 수지는 해리한테서 다시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제니가 말했다. 그게 잘 되겠니? 해리도 애가 셋이나 되는데 그러지 말고 오빠한테 연락이나 한번 해보지. 얘기가 어떻게 됐나? 속절없이 날짜가 흘러가고 있었다. 해리가 약속한 10월이 지나갔다. 10월이 지나가고 11월이 시작되었다. 그동안 해리한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다. 초청장을 보냈다면 틀림없이 무슨 연락이 있었을 해리였다. 수지는 안달이 날 정도로 궁금했지만 무턱대고 기다려보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었다. 생활이 점점 쪼들려 갔다. 비어홀레라도 나가서 다른 미군을 붙잡지 않으면 생계가 곤란할 지경이었다. 해리한테 연락이 없는 것을 두고 궁금해하기는 제니나 샘도 마찬가지였다. 그들도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는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성질이 급한 제니는 샘이 들으라는 투로 한 말이겠지만 한 주만 더 기다려보고 그래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보란듯이 다른 남자를 만나버리라고 노골적으로 부추겨대곤 하였다. 순진한 샘은 제니가 그런 말을 할 때면 난처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수지에게 도움을 줄 귀인은 동북방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팔자가 고독하다는 것만 빼고 삼봉 철학관 윤삼봉 노인의 점괘는 맞지 않았다. 귀인은 어디에서도 나타나지 않았다. 눈이 내리고 혹하는 겨울이 도래하였다. 해리슨이 만취 상태로 외건을 몰다가 그만 불의의 사고로 부인과 함께 숨졌다는 비보가 전해진 것은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고도 한참 날짜가 더 흘러간 어느 날이었다. 전쟁이 현재 진행형으로 주둔하고 있는 그 도시에는 여전히 쌕쌕이가 날아다니고 민수는 자기가 그리는 그림마다 해를 까맣게 그려 넣었다. 밤이 들고 달이 구름 사이를 헤엄쳐 흘러갈 때면 세상이 은은하게 반짝거리기도 하였다.